몰라서 못 받는 돈 최대 3천만 원 이런 문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게 그냥 광고가 아닌 게 정보가 없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요.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놓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2026년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핵심 지원 제도, 단순히 제도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 담긴 실제 같은 사연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신청할 때 주의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인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자신 있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주제는 정말 어르신들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좀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기 위한 현명한 조사 대처법, 그리고 두 번째는 수백만 원 하는 그 수술비 부담을 덜어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있고요. 네 번째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 폭탄을 막아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랄까 내 손목 위에 주치의라고 불리는 AI, IoT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오는 72살 박만수 어르신 사연인데요.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거예요. 수급자 확인 조사라는 말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수화기 넘어 담당자가 아주 상냥하게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은 용돈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질문에 마음이 좀 풀려서 무심코 그럼요 우리 아들이 효자라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줘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적이전 소득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나라에서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방금처럼 매달 30만 원을 받는다고 대답하면 그 금액만큼 다음 달 생계급여가 깎일 수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녀분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만큼은 지원을 좀 줄여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안부 인사처럼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네, 근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소득조사의 일환이었던 거네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는 정기성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비가 아니라 뭐 명절이나 생신 때 드리는 용돈 또는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나 간병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가 핵심이군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들이 병원비 하라고 한번 보태준 거예요. 이렇게 돈의 목적과 비정기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정말 말 한마디의 무게가 굉장히 큰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료에 보니까 비슷한 실수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근로소득, 그러니까 소일거리에 대한 질문이요. 어르신들이 나 아직 건강해서 매일 식당에서 일해.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숨기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물론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요.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아주 강력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소득이 42만 원으로 잡힌다고요? 네, 맞아요. 이건 거의 60%가 공제되는 셈인데 이 정도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면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이건 뭐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수준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40만 원을 기본으로 그냥 빼줘요. 그리고 남은 60만 원에 대해서 30%,
그러니까 18만 원을 추가로 또 빼주는 거예요. 결국 실제 소득은 100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 무작정 숨기거나 뭉뚱그려 말하기보다는 제가 가끔 식당에서 일하는데 근로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고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챙기는 게 100번 현명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숨기면 부정수급, 신고하면 공제 혜택. 뭐 선택은 명확하네요. 자료에서는 자동차랑 실거주 문제도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짚어주던데요. 네, 이건 간단한 팁인데요. 자녀 차를 매일 장 보러 가는 것처럼 상시 이용하면 그 차 가격 전체가 어르신 재산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거든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가끔 태워주는 일시적인 도움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서 집을 오래 비울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를 해서 장기 미거주자로 오해받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정확한 소통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소득 문제처럼 생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갑자기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병원비가 가장 큰 공포일 텐데 자료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네, 바로 73살 박순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닳아버린 무릎 연골 때문에 걷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우신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걱정, 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그냥 진통제로만 버티고 계셨던 거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 방문 간호사분이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을 전해주죠. 바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요. 맞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박순자 어르신처럼 그냥 참고만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 정보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고요.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 모두 수술하시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이 금액에는 검사비, 진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포함되니까 실제 부담은 훨씬 줄어들죠. 240만 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뭐랄까, 환급률 같은 게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바로 선신청 후 수술 원칙입니다. 아, 선신청 후 수술이요? 네. 즉,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어르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아야만 해요. 너무 아파서 일단 수술부터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타깝게도 단 1원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선신청 후 수술. 듣고 보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아프고 정신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겠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하신 김에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도 함께 문의해 보시면 좋아요.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상담 받으시는 게 효율적이죠. 신청은 사시는 곳 보건소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기 들고 국번 없이 129만 누르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좀 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빚만 남긴 채 혹독한 겨울 냉골방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던 박영감님의 사연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계셨죠. 영감님이 마지막 결심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 저 동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정부는 전기나 수도가 끊기거나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되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 영감님을 찾아온 복지공무원과 통장님이 소개해준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름 그대로 정말 긴급할 때 도와주는 제도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주 소득자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실직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물론 소득이나 재산 기준,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같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선지원 후 심사입니다.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심사한다고요? 와, 정말
긴급 이러는 이름에 걸맞네요. 그렇죠.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난방비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계비나 의료비를 먼저 지급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는 가장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제도죠.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심사한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원칙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사후조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 철학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절망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거나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좀 파고들어요. 72살 박철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아내의 뇌혈관 질환 수술로 병원비가 800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퇴직금도 거의 다 써서 앞이 막막하셨죠. 그때 병원 사회복지상담실을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폭넓은 지원 대상에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600만 원 수준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오, 소득이 꽤 있어도 가능한 거군요. 근데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좀 무섭게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이어야 재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웬만한 병원비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재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이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이 좀 있는 분들도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를 넘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요. 와, 지원 한도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 MRI 촬영비나 로봇 수술비 같은 고액 검사나 치료비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박철수 어르신도 이 제도를 통해서 800만 원 중에 500만 원 가까이 환급받으셨다고 해요. 이 지원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자료에 나온 어르신 소감처럼 국가와 사회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제도는 퇴원 후에 1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977-1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을 활용한 아주 현대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네, 홀로 지내시면서 혈압 문제와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던 68살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통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알게 되면서 일상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 사업은 정말 내 손목 위의 주치라고 불릴만 해요. 신청하시면 손목 활동량계,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랑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같은 기기들을 무료로 빌려주거든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혈압을 재기만 하면 그 데이터가 보건소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군요. 정말 스마트하네요. 정확합니다. 보건소의 간호사 같은 전문가가 어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매일 모니터링해요. 그러다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거나 며칠째 활동량이 전혀 없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전화가 걸려오죠. 어르신, 오늘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어제 혹시 짠 음식 드셨어요? 오늘은 산책 조금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주치의가 따로 없네요.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챙겨준다는 느낌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처음엔 웬 기계랑 대화를 하냐며 쑥스러워 하셨는데 요즘엔 보건소 간호사님하고 통화하는 날을 기다리세요.
누군가 내 건강을 꾸준히 챙겨준다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푸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 같은 건강 미션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받아서 파스 같은 소소한 선물을 받는 재미도 있고요. 또 AI 스피커로 날씨 정보를 얻거나 말동무를 삼으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도 있죠.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하게 연결해주는 좋은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나눠주는 걸 넘어서 한국의 복지 패러다임이 아프고 난 뒤에 도와주는 사후 처리에서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사전 예방으로 그리고 방문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상시 관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어르신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고립 문제까지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은 보통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니까 연초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사연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마지막에도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평생을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모든 정보의 끝에는 전화 한 통이라는 아주 간단한 실천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내가 사는 곳에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공통상담번호 129.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당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씀조차 꺼내지 않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대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따뜻한 실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